가구가 인간의 존재에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어떤 문화권, 특히 유목민 생활을 하는 어떤 종족에서는 가구 없이도 무리 없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 가구에도 반영이 되었던 노매드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 노매드라는 개념은 유목민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그 주거를 이동해 가면서 사는 어떤 특정한 그 종족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종족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텐트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텐트를 또 이렇게 둘둘 말아서 걸터하는 의자로도 또는 침대로도 이렇게 변형해서 했던 그러한 그 종족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고 하죠. 어찌됐건 이제 이 가구는 유목민을 제외하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 실제로 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북박이 가구의 형태가 오늘날 대표적인 현대 가구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가구의 기원을 찾아보면은 아주 오랜 그 최초의 가구라고 인정되는 것은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스크라브레라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구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석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북박이로 되어 있는 앉을 것과 잠자는 것의 형태로 소급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 주거지 사진이 보여지고요. 왼쪽에는 현재 같은 개념의 최초의 가구라고 인정되어지는 이렇게 선반 형태의 가구, 드레서라고 불러지죠. 그러한 그 사례를 가구의 기원으로 우리 인류는 손꼽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구의 역사에서 가구가 본격적으로 제작이 돼서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고대 이집트 전성기를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 고대 이집트 전성기의 수도였던 테베의 비지에르 랭마이어 고분에서 벽화에 보면 노예들이 가구를 제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가구 견본들은 이 이집트 시대에 만들어졌던 가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정교했다고 하죠. 왜 이것을 볼 수 있냐면 이 가구가 보존된 환경, 고대 이집트의 무덤,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환경이 보존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구의 기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기의 가구들을 현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BC 3100년에서 BC 2700년까지 초기 왕조 시대의 것으로 발견된 이집트 시대의 가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상류층이 상당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음을 충분히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가구들 중에서는 상아로 만든 그러한 일련의 황소다리 모양으로 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의자나 소파, 작은 함 등을 지지하기 위한 버팀대로 이러한 상아로 만든 황소다리 모양의 다리들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들은 훨씬 후 시대에 18세기 대영 제국이나 프랑스 가구의 그 제작자들이 만든 가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후대에 볼 수 있습니다. 헤테페레스라는 네 번째 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였던 스네페루 왕의 왕비였던 헤페테레스는 기자에 위치한 대피라미드를 쌓은 체옵스의 어머니였는데요. 그녀가 사용했던 가구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 가구들은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보관 구덩이에서 발굴되어 가지고 보관되어서 카이로 박물관에서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두 나무로 된 부분에 두터운 그 도금을 함으로써 복원이 이루어졌죠.
이 헤테페레스 왕비가 만들어졌 그 왕비의 가구라고 일컬어졌던 가구는 우아한 팔걸이 의자, 운반용 의자, 머리 받침과 침대 둘레에 둥글게 세워서 접을 수 있는 침대 상부를 가리는 전형적인 이렇게 접히는 구조를 구비한 이집트형 침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또 함께 좁은 상자에 보관이 되었었는데요. 화장품과 보석, 보관함들도 상당수 발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헵테페레스 왕비의 유물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나무로 만든 딱딱한 머리 받침대, 또 이러한 그 머리 받침대에 정교하게 다듬은 머리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교하게 다듬은 모양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의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가구들이 헤테페레스의 가구라고 일컬어지는 가구들인데요. 헤테페레스 왕비의 유물들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놀랍도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가구들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해서 색과 또는 그 실내 내부를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원한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당히 아름답고 오늘날 현대 가구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투탄카멘의 무덤에서 발굴된 가구들인데요. 이 시대의 가구는 헤테페레스 왕비의 가구보다 1000년 이상이나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헤테페레스 왕비가 소유했던 가구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이집트 사회의 본질적인 보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구는 역시 그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구의 모습이 화려하고 어떠한 권위를 상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1000년 후에 만들어진 투탄카멘의 그 가구는 형태나 장식 기술에 있어서 그 이전 시대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정교한 그 가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것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로 이 헤테페레스 왕비 시대의 의자가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사진에서 보여졌던 그 의자보다도 상당히 화려한 형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 의자는 그 다리가 X자 모양의 접는 의자 스타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염소 가죽을 모방해서 불규칙한 상하 조직을 흑단에다가 상감했고 또 깊숙하고 둥글게 된 자석을 지지하는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상당히 그 오늘날의 가구와 상당히 비슷하고 오늘날 현대 디자인의 중에서 의자의 많은 그 디자인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역시 그 발판에도 의자와 어울리는 발판을 가지고 있고 이 발판에는 이집트 대대로 내려오는 9명의 그러한 그 적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의자들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굉장히 비싼 나무를 사용했다고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 흑단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짙은 색이 나는 그러한 그 목재 재료 또 나뭇결도 상당히 촘촘해서 상당히 그 단단한 그러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식은 모방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들을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출토된 물품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있어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런 가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는 상당히 오래된 그 오크니 제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여지는 가구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인간이 농경 생활과 같은 정착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구는 더욱 다양하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가구가 형성되고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게 된 데에는 그 계급적인 분화가 일어난 역사 이후의 시대부터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조형물로서 건축 양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각 인종과 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을 내재하고 있는 사상과 종교의 역사적 전통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구의 형성과 발전은 역사적,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지리적인 영향과 기후 조건, 또 천연 자원 등 자연 환경의 영향, 또 공간 구조 및 건축 양식의 영향, 종교와 사상의 영향 등 복합적으로 그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구의 어떤 양식이 형성되게 된 그러한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발달에 있어서 자연 환경은 가구의 지역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지역의 기온과 습도라든가 강수량, 그리고 지세, 지질 등은 가구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 왔던 목재의 수종 및 생장, 분포 등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떠한 재료, 이런 것들은 주택의 공간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구의 지역적 분포 상태는 나무의 생장 조건에 적절한 온대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한대지방과 열대지방에서의 가구의 발달은 미약하다라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의 발달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분포한 온대지역과 또 풍부한 침엽수로 형성된 냉대기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온대지방에서 인간의 이식주가 사계절에 따라서 변모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용기, 식량, 의복의 관리 및 사용을 위한 가구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었을 것이고 이러한 가구 사용의 필연성들은 다양한 수종으로 형성된 산림 자원으로 충족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구가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형성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영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그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높고 또 그 산업이 상당히 기술과 함께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화면에 보여지는 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벤치를 찾기는 어렵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대리석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리석을 활용한 그러한 가구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오른쪽 아래 보여지는 그 등나무에 해당하는 등나무로 만든 라탄 가구들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그 열대지방에서 쑥쑥 자라는 그러한 수종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가구를 많이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구의 형성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영향은 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구 형성에서 두 번째로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간 구조의 영향입니다.
실내 공간 구조는 가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거 공간의 실내 공간 구조가 가구의 형태 및 그에 따른 양식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은 많은 실내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구조가 가구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동서양에 있어서 실내 공간을 해석하는 개념의 차이와 또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건축에 사용된 재료와 가구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기능을 부여하는 그러한 불변 공간이 서양의 실내 공간 구조라고 한다면 한국인의 공간관이 보자기를 싸듯이 이부자리나 옷을 개듯이 공간을 축소화했다가 재구성하고 다시 극소화하는 신축성 위에 형성된 유동적인 가변 공간이 동양의 공간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서양의 공간 구조와 동양의 공간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 상이점이 가구의 전개 및 발달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주택에서는 가구가 단위 공간적인 각 방의 특징에 알맞게 용도와 기능을 지니고 사용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침실에는 침대,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 응접실에는 탁자와 소파를 구비하고 있죠. 그러나 동양의 주거 공간은 서양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에는 이부자리를 개무로써 침실 공간이 거실 공간으로 바뀌고 밥상을 치움으로써 식당이 거실 공간이 되고 거실 공간에 방석만 깔면 접객하는 응접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동양이라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은 거주 공간이 서양과 유사하지만 서양과 같이 엄격하게 분리된 공간은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듯이 동서양의 공간 구조는 가구의 형성의 발전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동양에서는 이부자리나 의복을 개고 접어서 넣는 평면적인 수납을 기초로 한 반다지라든가 장롱 등이 수납 가구의 발달과 더불어서 사용되었고 식사 때 이동이 용이한 식탁에 해당하는 소반 등 가변성이 있는 가구가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죠. 반면 서양에서는 주거 공간에는 침대나 식탁, 의자 등이 실내 공간을 항상 점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동양의 가구에 비해서 상당히 대형화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의 보조를 맞춰 탁자나 의자 및 입체 수납에 기초한 장롱 등이 서양 가구의 대형화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구의 형성에 있어서 이렇듯이 동서양의 공간 구조의 상이점은 굉장히 그 가구의 형성과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요인은 종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이 가구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역사 이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은 선사시대의 종교적 조형 미술에서도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련 및 채취 생활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샤머니즘이라든가 토테미즘의 미마술적 수렵 의식을 토대로 해서 그에 따른 그 조형 미술을 원시 종교에서 창조하였습니다. 특히 토템의 동물 미술들 이런 것들은 원시인들의 신앙 및 생활 배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그 구체적인 상징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가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사실적인 동물 묘사와 같은 자연주의 경향이 있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그 조형성이 추상화나 상징화된 표현의 형식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원시시대 미술은 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의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또 신석기 시대의 조형 미술에 있어서 형식주의의 등장이라든가 종교에 있어서 구석기 시대의 토테미즘이라든가 사실적인 동물 묘사 같은 자연주의 경향, 또 애니미즘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대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 고대 국가가 성립된 후에 고대 국가의 건국 신화나 시조 신화 등과 결합해서 종교로서의 형식을 갖춘 역사 이후의 시대로 원시 종교의 조형 미술이 계승이 되면서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시킨, 다시 말해서 신을 표현하는 종교적 조형 미술로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인 조형 양식이 고대 국가 성립 이후에 신성한 힘이나 권위의 상징으로서 이용된 고대 가구의 성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은 고대 그 양식의 대표적인 그 가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구에는 그러한 그 어떠한 종교를 상징하는 어, 영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가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가구라는 것의 개념이라든가 형성 과정을 볼 때 오늘날의 가구의 개념이 어떤 하나의 단순히 편의성이라든가 기능만을 지원하는 그러한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서 조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미적인 조형적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가구를 디자인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그 가구의 형성의 배경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구의 그 디자인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가구의 형성에 영향을 준 네 번째 요인으로는 사상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의 흐름에서 보면 서양에서는 가구의 조형에 있어서 그 영향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종교와 분리되지 않고 종속적인 상태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가구에 있어서 종교적인 영향이 차츰 감소하게 되면서 대신에 사상의 영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가구 양식에 대한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사상이 역사시대 이후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시대를 통해서 종교와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성 회복의 그 본질을 둔 인본주의 사상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은 예술에 있어서 종교의 사상이 분리된 최초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상으로는 개성이 중시되었고 그에 따라서 가구의 조형 예술도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를 굉장히 문화 예술의 어떤 그 발전의 획을 긋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우리 역사에서는 보고 있죠. 특히 예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르네상스에 꽃피웠던 문화 또 다른 타 장르의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 후에 또 17세기, 18세기 전반에는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주의 사상에 입각한 바로크 가구가 유행하게 됩니다. 또 18세기에는 바로크 시대의 절대주의에 반발해서 계몽주의 사상이 전개가 되죠. 이러한 것들은 조형예술에 있어서도 17세기를 지배해온 바로크 양식에 대한 로코코 양식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한 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불리어지는 바로크나 로코코 이러한 그 어떤 조형 예술의 하나의 어떤 양식은 그냥 단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한 분야인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또 이 시간에 가구라는 것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 양식이 탄생되게 된 시대 배경,
다시 말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지름길과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18세기 후반으로 돌아가서 자연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한 루소의 사상과 도덕적인 개선의 역량 아래서 경솔하고 부패한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으로 신고전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가구의 조형 개념은 이제 귀족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점차 바뀌게 되면서 가구 제작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제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은 쉐이커 교도의 가구를 마지막으로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때 쉐이커 가구, 쉐이커 스타일의 가구를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종교의 영향이 사라져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18세기 후반 이후의 시대에는 근대화의 개념이라든가 가구 자체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디자인 사상이 가구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가구의 형성, 말하자면 가구 양식이 형성되게 되는 데는 사상의 변화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가구의 형성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공간구조, 또 종교, 사상이 가구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8세기 후반까지 사상과 또 종교, 공간구조, 자연환경이 가구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이 또는 이러한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가구 디자인을 듣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실내 디자인론이라든가 어떠한 교양 과목을 통해서 문화사라든가 디자인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종교나 특히 사상의 영향들에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단어들은 추가 학습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자연환경과 공간 구조는 우리 전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앞으로 다른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더 학습하게 되면 꼭 잊지 말고 있다가 추가 학습을 진행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4가지의 요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의를 끝내기 전에 가구가 19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세기에는 대량 생산에 의해 나타난 저질의 가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조형이라는 개념이 이때는 상당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영국에서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미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은 이 미술 공예 운동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추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미술 공예 운동들은 상징주의적인 미학과 패턴의 미학을 받아들인 아르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징주의 및 패턴의 미학과 동시에 물체의 기능이 그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능주의적인 미학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르누보는 획기적인 조형 예술이라고 오늘날에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세션과 독일 공작 연맹,
등은 기능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주의나 장식주의는 19세기에 들어서서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꼭 알아야 될 하나의 또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데스틸 운동입니다. 이 데스틸 운동은 정신적인 표현이 순수하고 또 미술도 순결한 신미학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운동이었는데요. 미술에 있어서도 명료하고 질서적인 표현을 요구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틸 운동은 그 신조형주의에 근거해서 아주 기하학적인 공간 구성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스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반 데스브루크의 작품이 있죠. 여러분들도 가구 시간에 더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우하우스죠. 기능주의의 이념과 신조형주의의 이념이 바우하우스의 예술이 곧 디자인이고 디자인은 대량 생산을 위한 원형을 창조한 것이라는 교육 이념에 흡수되어서 새로운 조형 이론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바우하우스는 디자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조형 개념이 20세기 후반까지 가구를 비롯한 모든 대량 생산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디자인의 주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고 미국의 실험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유동체에 나타나는 우아하고 인간공학적인 곡선을 사용한 그 좌석 가구의 개념과 규칙적이고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단위 개념으로의 수납 가구의 성립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바우하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19세기 아주 초후반을 기점으로 인테리어, 건축, 가구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 작품이 데스틸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하나인 게리 리트벨트의 작품입니다. 왼쪽 것이 적청 의자로 불려지는 의자이고요. 오른쪽이 슈레더 하우스라고 불려지는 주택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근대 건축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이고요. 이 국제주의, 나중에 후에 국제주의 건축의 중심 대상이었던 주택 문제를 먼저 연구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 데스틸은 영어의 스타일에 해당하는 그러한 네덜란드어인데요. 결국 이 그 데스틸이라는 용어는 로테르담에서 1917년에 잡지 데스틸을 발간했던 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예술 활동, 예술 운동입니다. 그들은 건축이나 회화에 있어서 합리주의적인 입장을 미의식의 객관적인 해결이라는 단계까지 넓히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데스틸이 의미했던 결국 스타일, 양식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는 어떤 절대적인 형태, 또 기능, 즉 절대 불변의 양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그 예술은 하나의 세계적인 언어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결국 그 작품에는 후에 르꼬르뷰제가 꿈꾸었던 흰색의 세상과 버금가는 아주 극단적인 추상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데스틸은 곡선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 곡선이란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격을 내포했다고 하면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작품에서처럼 상당히 직선, 말하자면 수직과 수평선만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데스틸 운동은 근대 건축이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아주 큰 핵심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가구의 형성의 흐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스칸디나비아 가구입니다.
유럽에서는 가구의 중심지가 신선하고 감각적인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제시한 이탈리아와 스칸디나비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가 없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잘 팔리는, 가장 인기 있는 가구들이 주로 스칸디나비아 가구가 주를 이루게 되죠. 스칸디나비아의 가구 디자이너들은 그 전통적인 물질과 가치에 대한 숭배, 가구 양식의 현대적 진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된 일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오 모더니즘의 탄생을 예고하게 되고요.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은 예술과 공예 운동의 사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데 그 근원을 두고서 디자이너와 생산자 사이의 흥미와 요구가 완전히 합치되는 공통점을 찾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가구 디자이너들은 기능에 우선한 과장된 형태의 양식화를 한편 추구하였지요. 이렇게 가구의 형성과 발달은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요인이 어, 지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형성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 정말 아주 개략적인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꼭 놓쳐서는 안 된 여러분들이 가구 디자인을 학습하는 학생들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필수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네오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네오 모더니즘하고는 약간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디자인과 재료에 있어서 안전성과 강도를 완벽하게 표현하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가구에 폭넓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이즘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1960년대 또 후반에는 팝아트가 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전통적인 가구 개념은 재치와 혁신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논리에 의해서 대체되기도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 또는 인테리어 또는 뭐 가구 어떤 다른 타 장르의 조형에 있어서도 한 시대를 풍미한 일시적인 경향으로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970년대에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수공예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매체로서 가구를 이용한 뉴 웨이브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또 1980년대에는 해학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또 다양한 색채, 시각적 불균형 등의 조형 개념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의 멤피스 가구가 대두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후에 2000년도부터 2010년도 또 그 이후에 2020년도까지의 그 가구의 형성은 지금까지의 흐름들 속에서 그 원천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